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각국의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는 여전히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과거의 호경기를 되찾으려면 어떤 정책적 노력을 하여야 할까요? 시장과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재정립하여야 할까요? 대대적인 수요 부양 정책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자본주의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를 두고 과거 200년 동안 세이브의 법칙을 두고 경제학자들이 벌인 논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이의 법칙은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낳는다는 말로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세이 법칙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케인즈가 세이 법칙을 비판했다는 사실만 언급할 뿐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있으니 일반인들이 세이 법칙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낳는다는 말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경제학 지식이 없는 분이라면 10중 8구 만들면 무조건 팔린다로 들릴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만들면 무조건 팔린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돈 벌기가 힘들다는 것쯤은 누구나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이 법칙은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이 법칙은 대표적 극인 장 바프티스트 세이 이외에도 데빗 리카르도, 제임스 밀 등 내노라 하는 유명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공유하는 경제관이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이 법칙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이 법칙의 진정한 의미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파악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건을 만들더라도 수요가 없어 팔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이 법칙은 개인의 차원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문제로 시야를 돌리면 세이 법칙은 나름 말이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과 관련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업은 생산에 앞서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일할 사람을 고용하고 기계를 사들이고 재료를 구매합니다. 그 결과 기업은 물건을 팔기 이전에 임금, 임대료, 기계 사용료 목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기업의 생산 활동은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 임금, 재료비 등의 사전 지급을 통해 노동 공급과 재료 생산 활동에 대한 수요를 낳습니다. 기업주 개인은 판매 실패로 손해를 보지만 노동자나 재료 공급 업체 등 생산에 관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은 새로운 수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첫 번째 이유는 한 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 내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을 바라본 것입니다. 경제에는 수많은 기업이 생산 활동에 종사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판매를 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기업도 있지만 경쟁에서 이겨 많은 판매 수익을 거두는 기업도 있습니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일부 판매에 실패한 기업이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생산이 판매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내 모든 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모두 합치면 평균적으로 생산이 판매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이 법칙에서 말하는 만들면 팔린다, 즉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낳는다는 의미는 생산 활동 각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시각에서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세이 법칙을 통해 주장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입니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국부의 원천은 생산 활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부의 원천이
생산 활동에 있다는 주장은 아담 스미스 이래 경제학계 일관 등에 계승된 철학입니다. 생산 활동이 국부의 원천임에 이의를 다는 현대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전학파가 활동하던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만 하더라도 국부의 원천은 금이나 은 등 귀금속 축적이라 보고 생산 활동은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라 보는 중상주의적 사고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중상주의적 사고를 반대하는 경제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세이 법칙으로 요약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보장된다면 불황과 같이 경제 전반에 걸친 공급 과잉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경제 내 거래되는 모든 생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리라 보지는 않았습니다. 생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에 생산자들은 미래의 판매 예상치를 고려하여 생산량을 결정하기 마련이고 그 결과 실제 판매량이 미래의 수요 예상치와 다를 때 일부 품목의 공급 과잉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품에 걸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전반적인 공급 과잉 현상은 일어나기 어렵고 일어나더라도 한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축적인 가격 기능을 통해 공급 과잉 품목의 가격은 하락하고 이에 대응하여 공급량은 줄어들어 공급 과잉 현상이 해소되리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수요와 공급의 품목별 불일치가 늘 일어나며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일시적이나마 경제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이 법칙은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공유하는 경기 변동론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전반적인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본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전반적인 공급 과잉 현상은 경기 침체 정도가 심각한 경제 위기의 상황이라 말할 수 있고 경제 위기는 전쟁 등 경제 외적인 외부 충격이 있을 때에만 발생하는 예외적 현상이라는 게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외적 충격이 없는 한 전반적인 공급 과잉 현상은 일어날 수 없고 품목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경미한 정도의 경기 변동은 늘 일어난다고 본 것이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경제관이었습니다. 이러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경제관에 반기를 둔 사람이 케인즈였습니다. 사실 세이의 법칙이 유명한 것은 케인즈가 그의 명저 고용 이자율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에서 비판하였기 때문입니다. 케인즈는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낳는다는 세이 법칙을 대신하여 유효 수요가 공급을 결정한다는 정반대의 명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효 수요의 크기에 따라 비자발적 실업이 만연한 상태에서 생산량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완전 고용은 저절로 달성될 수 없으므로 고용 증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세이 법칙으로 상징되는 고전파 경제관과 유효 수요론으로 대변되는 케인즈의 경제관이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게 된 배경입니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공급을 중시한 반면 케인즈는 수요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상충되는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가격 기능을 신뢰한 반면 케인즈는 화폐 경제의 태생적 불안정성을 주목한 데에서 양자의 입장 차이가 유래된다고 하겠습니다. 고전파 경제학과는 경제 내 여러 생산 활동이 수요와 공급으로 물고 물리는 순환 경제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분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상 나의 공급은 누군가의 수요로 이어질 것인 바 공급과 수요가 물고 물리는 순환 구조에 구매력이 유출되지 않는 한 경제 전체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낳는 현상이 지속되리라 본 것이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케인즈가 세이 법칙에 반기를 둔 가장 큰 근거는 공급과 수요가 물고 물리는 순환 구조에 구멍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케인즈가 생각한 구멍은 무엇인가요? 케인즈가 생각한 구멍은 자본주의에서 화폐가 가지는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화폐의 교환 기능을 중시한 반면 케인즈는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에 주목하였고 화폐의 가치 저장 탓에 수요와 공급이 물고 몰리는 순환 구조에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를 좀 더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폐가 가치 저장 기능 없이 교환 기능만을 수행한다면 생산한 물건을 팔아 조달한 돈으로 다른 물건을 즉시 사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공급과 수요가 물고 몰리는 순환 구조에서 구매력이 빠져나가는 구멍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반면 화폐가 가치 저장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에서는 생산한 물건을 팔아 돈을 조달하더라도 즉시 다른 물건을 살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물건이 당장 필요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경제 상황상 돈을 쥐고 있는 게 유리하여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팔아 번 돈으로 다른 물건을 사기보다 돈으로 쥐고 있는 게 유리한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요? 디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어 가급적 소비 시기를 연기하는 게 낫거나 디플레이션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가 나빠 실물 투자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매력을 돈의 형태로 주고 있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처럼 실물 활동 대신 구매력을 돈의 형태로 보유하는 현상을 호딩이라고 하는데 돈으로 호딩된 구매력이 많을수록 공급과 수요가 물고 몰리는 순환 구조의 구멍은 커지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케인즈는 화폐가 가치 저장 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을 고려할 때 고전학파가 생각한 공급과 수요의 순환 구조가 화폐의 호딩이라는 형태로 훼손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유동성 함정이라 명명하였습니다.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공급과 수요의 순환 구조에 심대한 구멍이 생겨 이 구멍을 통해 구매력이 유출되어 경제 전반에 걸쳐 공급 과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케인즈가 유효 수요를 강조한 이유입니다. 세이 법칙으로 대변되는 고전 학파의 경제관과 유효 수요론으로 대변되는 케인즈의 경제관 중 어느 쪽이 옳을까요? 달리 말하면 고전 학파가 주장하듯이 시장 자유를 바탕으로 공급이 수요를 낳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케인즈가 강조하였듯이 정부의 적극적 수요 진작을 통해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화폐의 호딩을 최소화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은 중형입니다. 달리 말하면 수요를 무시한 공급 중시 경제 운영이나 공급 능력 확충을 무시한 수요 일변도의 경제 운영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첫째, 케인즈가 강조하였듯이 우리는 화폐 경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제가 나빠지면 화폐의 호딩이라는 형태로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바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유효 수요 유지에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유효 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소득 분배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부자에게 소득이 편중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의 소비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경제 전체의 수요는 감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급 능력의 확충 없이 수요 촉진 정책만으로 경기를 지속적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확장적 통화 정책이나 재정 지출을 통해 수요를 일시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절한 공급 정책이 없는 한 공급 능력 확충은 불가능합니다. 수요 중시 케인즈 이론은 산업 경쟁력이 최고인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나 통용되는 이론입니다. 더욱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실 경제에서 자국 제품의 경쟁력 문제를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인 미국도 국제 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점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의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전파 학자들의 세이 법칙이나 정반대인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 중 어느 쪽이 옳은지를 따질 실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양자의 입장 차이 이면에 숨어있는 대가들의 통찰을 10분 흡수하여 양 경제관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중형의 절충적 경제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점이 저희 채널 간판을 경제는 가운데다로 정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